내가 중학생 때 일어난 일이다. 나는 학교에서 견학을 갔을 때 가이드를 해줬던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때 나는 항상 오컬트 관련된 것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녀와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오컬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뭔가를 보거나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내 물음에 그녀는 놀랍게도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한동안 뭔가를 생각하더니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집에서 이상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알 수 없는 소리라든지 거울 속에 스쳐 지나가는 의문의 형상들.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영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영혼을 집안에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 영혼은 여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복도에 서 있는 모습도 보였고 어떤 때에는 계단에 앉아 있어 그녀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당연히 그녀는 여중생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자 무서움을 느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혹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녀의 엄마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었다. 그 건물 공사를 담당한 남자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아이는 건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자주 보러 왔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계단 근처에 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그 건물 공사를 담당한 사람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여중생의 모습이 집에서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어떤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여중생은 아마 6년 전에 사고로 사망한 우리 누나일 것이다. 공사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은 아버지도 누나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나는 누나가 아직 이승을 떠돌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누나를 만나러 그 집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결국 나는 다음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여중생의 영혼이 자주 보인다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방은 빛이 별로 들지 않았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누나를 이런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게 했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 방에서 혼자 있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진 뒤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이곳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해서도 미안하고 이제 내가 누나를 찾으러 왔어. 우리 같이 집으로 가자.
나는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가다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어릴 때 기억 속의 누나는 항상 나를 친절하게 돌봐주었는데 나는 그런 누나가 이런 곳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돌아섰다. 내 뒤에는 교복을 입은 여중생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건 누나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니, 유령이었다. 그녀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게 말했다. 너를 데려가 준다고 해서 고마워. 난 어릴 때 주로 혼자서 놀곤 했다. 우리 가족은 마을 외곽에 있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고 주변엔 내 나이 또래에 친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나와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는 돌봐야 하는 것에 가까웠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는 어린 남동생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혼자 노는 것과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집안 곳곳을 뒤져서 나오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놀 때가 많았다. 우리 집은 방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들어갈 일이 없는 창고 같은 방들도 덜어 있었다. 난 특히 그늘진 구석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창고에서 노는 걸 좋아했다. 거기에는 유독 옛날에 쓰던 장난감처럼 생긴 물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거울을 언제 찾았는진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 거울은 손거울만한 크기였는데 손잡이나 거울의 틀 같은 건 이미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거울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나는 며칠 뒤 그 거울을 가지고 놀다가 거울에 비친 한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깜짝 놀라서 방 안을 둘러봤지만 나 말곤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곧 그 소녀를 거울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긴 머리를 하고 피부가 새하얀 소녀였다. 조금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어깨 뒤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어색한 인사를 건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가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녀는 자기를 나나짱이라고 소개했다. 부모님은 내가 창고에서 오래된 손거울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무래도 나 말고는 아무도 나나짱을 거울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나나짱은 대답했다. 이쪽으로 오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을 물었지만 그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물어보고 올게 라고 속삭인 뒤 어딘가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도대체 누구에게 그걸 물어본다는 건지 알고 싶었지만 왠지 그걸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나짱은 며칠이 지나서야 거울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물어봤어.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나는 기뻤지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나짱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어. 다시는 만나지도 못할 거야. 나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일 나랑 놀래? 나나짱은 나에게 물었고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 거다? 나나짱은 기쁜 얼굴로 말하면서 나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나도 똑같이 했다. 손가락은 거울 표면에 닿는데 그쳤지만 나는 왠지 모를 따스함을 느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조금도 잘 수 없었다. 밤새도록 어둠 속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펼쳤다. 거울의 세계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곳엔 어떤 세상이 존재할까? 나나짱은 왜 이쪽으로 오지 못하는 걸까? 만약 내가 저쪽 세상으로 넘어간다면 다시 돌아올 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로 인해 내 안의 나나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 그 후로는 창고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됐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지만 나는 다시는 나나짱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고 졸업한 뒤 취직을 하고 몇 년 후엔 결혼을 했다. 나나짱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엔 아내는 임신을 했고 몸조리를 위해서 잠시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때마침 나도 일을 쉬게 되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겸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지내게 되었다. 집에서 보내는 첫날, 그날은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자정 무렵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져서 일어나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었다. 한참을 씻다가 무심코 앞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화장실 문을 미처 닫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울 속에는
집안 복도가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분명히 복도를 지날 땐 문이 닫혀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창고 문은 닫힌 상태였다. 거울을 다시 쳐다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 창고 문은 거울 속에서만 열려 있다는 걸 말이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울에 비친 창고 문이 천천히 더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거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창고의 어둠 속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제서야 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나짱에 대한 기억이. 난 현기증을 느꼈고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방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기분 나쁜 꿈을 꾼 것만 같았다. 나는 왠지 불쾌한 기분에 부모님 댁에서 며칠 더 지내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도시의 집으로 돌아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무심코 룸미러를 쳐다봤다. 뒷자리에 타서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나나짱의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뒷좌석을 향해 몸을 돌렸지만 늘 그렇듯이 그녀는 거울 속에만 존재했다.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는 어릴 때 내가 봤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당장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왠지 내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얼어붙게 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지냈어? 왜 그때 놀러 오지 않았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말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나랑 놀지 않을래? 라고 덧붙였다. 난 못해. 비명처럼 대답이 튀어나왔다. 나나짱, 미안해. 난 더 이상 너와 놀 수 없어. 이젠 가족도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날 거야. 나는 왠지 사과하듯 말했다. 나나짱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어른이 되어서 놀 수 없다는 거구나. 난 널 이해해. 다른 사람들도 그랬거든. 어쩔 수 없지. 그녀는 내게 용서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러면 아이와 대신 놀 수밖에 없지. 라고 대답했다. 난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곧 사라졌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난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가서 나나짱이 한 말의 뜻을 알게 됐다. 나와 아내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고 말았다. 귀신의 집. 내가 언젠가 친구와 함께
모처럼 놀이동산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교외로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던 놀이공원은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독 인기가 많던 귀신의 집을 방문하러 들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궁금해져서 귀신의 집부터 가장 먼저 가보자고 했지만 별로 기대가 크지 않았다. 어쨌건 귀신의 집이라는 것은 무서운 분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별로 몰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와 친구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귀신의 집 안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들과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인형들, 그리고 코스튬을 입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직원들이 있었다. 생각대로 그리 무섭진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출구 표시가 나왔다. 왠지 멀리까지 와서 고작 이것뿐이라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친구와 함께 귀신의 집을 한 바퀴 더 돌아보기로 했다. 마침 출구로 나가는 길 쪽에 어두운 샛길 같은 게 있었다. 조명이 제대로 켜지지 않아서 더 어두운 곳이었고 복도를 어느 정도 지나자 아무것도 없었다. 인형도 없고 무서운 분장을 한 직원들도 없어서 확실히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뭔가 내 다리를 잡는 손이 느껴졌다. 난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온 힘을 다해서 다리를 그 손으로부터 뿌리치고 뛰어나갔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친구와 함께 정신없이 달렸어. 코너를 몇 차례 돌자 다시 출구가 나왔다. 야, 대체 뭔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뛰어? 난 여전히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귀신의 집 출구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친구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얼른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주저앉아 친구에게 내 다리를 붙잡은 손에 대해서 말했다. 야, 그건 말도 안 돼. 아까 입구에 안에 있는 직원들은 절대 손님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었거든. 너가 뭔가 착각한 거겠지. 나는 다리에 아직도 그 차가운 손의 느낌이 생생했기 때문에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그 놀이동산은 더 유명세를 타게 됐다. 귀신의 집에서 진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때 내 다리를 잡았던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귀신의 집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은 놀이동산 측의 농간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교토의 오래된 숙소. 단체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이 교토의 한 오래된 숙소에 묵게 됐다. 시골 여관에 가까운 곳이었고 건물은 구관과 신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학생들은 구관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는데 한 방에 2명씩 짝지어서 배정이 되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어느 두 학생 가운데 A군은 평소에 오컬트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다.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던 A군이 친구인 B군에게 말을 걸었다. 야, 맞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었어. 신관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들이 몇 개 있었어. 귀신을 봤다고? 여기서? 여긴 그냥 단체 숙소로 쓰이는 곳 같은데 그럴 리가. 아, 진짜 봤대.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밤중에 문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린대. 에이, 친구들끼리 장난쳤거나 그런 거겠지. 아휴,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진짜 피곤해. 난 빨리 잘래 그냥. 그래, 뭐 알았어. 잘 자고. 한밤중에 비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에서 깼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불편했기 때문인지 A군이 했던 이야기가 신경 쓰여서인지 모르겠지만 B군은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 A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왠지 모르게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났다. 어이씨, 이 밤중에 대체 누구지? B군은 A군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급하게 A군을 흔들어 깨웠다. 야, 야! 일어나봐, 빨리! 아, 응? 왜? 아, 왜? 야, 나 들었어. 노크하는 소리. 누가 우리 방문을 두들겼어. 아이씨, 야, 잠결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 시간에 누가 우리를 찾는다고. 아, 내가 아까 해준 이야기가 그렇게 무서웠어? A군이 말을 마치자마자 A군과 B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야, 뭐야 이거? 진짜였네? 아이씨야, 어떡하지? 문을 열어볼까? 아니야. 문을 열었다간 뭔 일을 당할지 몰라. 야, 그냥 우리도 똑같이 노크해볼까?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말이야. 야, 그게 더 위험하게 들리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은 적이 있어. A군은 문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 질문에 노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을 한 번 두들기면 예, 두 번이면 아니오로 할게요. 아시겠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A군은 말을 이었다. 저 혹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신가요? 혹시 우리를 해치러 왔나요? 야, 진짠가 봐. 가만히 있어봐. 저쪽 세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건물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과 대화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도 저랑 친구를 해치러 온 건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맞죠? 순간 A군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B군은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서 기절하기 직전의 상태였다. 아깐 저희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방금 대답하신 분이 아까랑 다른 분이신가요? 지금 문 밖에 여러 명이 계신 건가요? 기분 나쁜 곳.
올여름 소꿉친구네 집으로 놀러가는 길에 겪은 일이다. 친구네 집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다. 우리 동네는 논이 많고 가로등은 적어서 밤이 되면 엄청나게 어둡다. 가는 도중에 고가철도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언제나 기분 나빴다. 근처에선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흉흉하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본 사람도 여럿 있다는 것 같다. 난 어두운 게 무서울 뿐 귀신은 믿지 않았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고가철도 밑을 지나갔다. 조금 안심할 무렵 앞을 보니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내 아이가 가로등 근처에 서 있었다. 논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들었을까 부끄러워하면서 사내 아이의 오른편으로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나가는 순간 내 왼편에는 논 배수로밖에 보이질 않았다. 사내 아이는 바로 거기 있었는데 난 당황해서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확히 1m 정도 앞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까 그 사내 아이가 나를 보며 서 있었다. 부딪힌다는 생각에 나는 자전거 핸들을 꺾었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는 와중에 사내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코가 없었다. 입술도 없었다. 정확히 윗입술만. 위쪽 이빨이 드러나 있는 정말로 괴상한 모습이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에 올라타니 왼쪽 뒤편에서 놀자 하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페달을 밟았다. 노래나 부를 여유 따윈 없었다. 친구네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도중에 묘하게 페달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경문을 떠듬떠듬 읊으면서 반쯤 울면서 갔다. 친구네 집에서 소금을 뿌려줬고 그 이후 딱히 별일은 없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체험한 심령사건과 함께 나의 여름은 막을 내렸다. 장롱에서 나온 손. 10살 정도 무렵 난 몸이 이상하리만치 약했다. 일주일 정도 감기로 들어눕고는 또 일주일은 무척 건강하다. 그러다가 또 일주일간 들어눕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매번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서 의사가 장기 입원을 권유할 정도였다. 그런 탓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일이 잦았다. 그날 역시 집에서 자고 있었다. 평소엔 어머니만 계시지만 이날은 우연히 아버지도 계셔서 옆에서 간병을 해주고 계셨다. 내가 자던 방은 우리 가족 침실로 북쪽에는 벽장이, 남쪽에는 베란다가, 서쪽에는 거실로 가는 문이 있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천장까지 닿는 장롱이 벽 전체를 메우고 있었다. 난 그 장롱 쪽으로 발을 뻗고 문으로 머리를 향한 채 누워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장롱 쪽으로 쭉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짓궂은 장난을 치고 나셨기에 나는 또 아버지가 장난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울 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또 장난치니까 좀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거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다리가 또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처럼 슬슬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세로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거기에 잡아 끌려서 머리가 이불 속으로 파묻힐 무렵에 부모님이 내 이름을 외치면서 달려오셨다. 어머니는 내 양손을 잡고 위로 잡아 끌기 시작했다. 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 뭐예요? 왜 그래? 라고 외치다가 다리 쪽을 봤다. 어머니는 보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내 눈에는 그게 들어온 뒤였다. 장롱 아래쪽 서랍에서 손 2개가 튀어나와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요괴인간 뱀처럼 손가락이 3개였다. 손은 마치 대리석처럼 검은 바탕에 붉은 반점이 여기저기 있어서 마치 무당벌레랑 반대인 느낌이었다. 장롱화는 보라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난 완전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물 같은 것과 나뭇잎을 가져오셨다. 그리고는 그 손과 내 다리에 물 같은 걸 뿌리고 나뭇잎으로 손을 마구 내리쳤다. 하지만 손은 전혀 놓을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계속 무서워 울었다. 내 울음소리를 듣자 아버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지 다리를 잡고 있던 손을 직접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몇십 번이고 온 힘을 다해서 때렸을 것이다. 갑작스레 그 손은 내 발을 놓더니 장롱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손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울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을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한숨 자 라고 말씀하셨다. 난 어떻게든 잠을 청했다. 그 이후로 그 손은 다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 벽장이나 장롱 쪽으로는 결코 발을 뻗고 자지 않는다. 그 손이 나타나고 3개월 뒤 우리 집은 이사를 했다. 그리고 이사한 후 지금까지 그렇게 심했던 감기 몸살이 싹 사라졌다. 이윽고 반년에 한 번 감기가 걸릴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어린 시절의 공포 체험이었다. 어머니는 외동딸로 온갖 대접을 받고 자랐었다. 철모르고 결혼한 아버지와 이혼한 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다. 나와 나이 어린 남동생,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왔다. 외갓집에 얹혀 살면 자유롭고 유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외조 부모님은 마음대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격노했다. 결국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외조부님께 절연당했고 집에서 내쫓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에서 그리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던 건설회사 아저씨와 재혼했다. 아저씨는 그야말로 벼락부자로 취미도 좋지 못한 남자였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절연당하고
애가 셋 딸린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남자였겠지. 한동안 호텔에서 기거하던 우리는 어머니의 재혼을 기점으로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 집은 무리하게 중축을 거듭한 듯 집은 컸지만 일본식 집에 조립식 가옥을 덧댄 느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집 자체가 뒤틀려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르던 나와 동생들은 순진하게 집이 크다며 좋아했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네 아들이자 우리에겐 의붓형이 되는 사람이 집을 나갔다. 형은 우리 남매에게 상냥했기에 우리는 우리 때문에 형이 집을 떠나는 게 아닌가 싶어 무척 미안해했다. 그 후에도 별 문제 없이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여름,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있으면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벽을 쾅쾅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 바로 위에 있는 2층 방은 안엔 작업 도구들이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아저씨가 엄포를 놓았던 곳이었다. 문도 잠겨 있어 누가 들어갈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안에 있는 짐이 떨어진 건가 생각할 뿐이었다. 아저씨도 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말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없었다. 결국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방에서 각자 식사를 가져다 먹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어떻게든 이지망이던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중학교 마지막 봄방학을 맞았다. 방학이라 혼자 집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던 형이 돌아왔다. 집에 있었어. 가져갈 물건이 있어서 잠깐 들렸어. 나는 형에게 반년 전부터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형은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잠깐 기다려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그리고는 거실 선반에서 처음 보는 열쇠를 꺼냈다. 너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형은 나를 데리고 2층에 들어가면 안 되는 방으로 갔다. 열쇠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분명 부적투성이인 무서운 방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극히 평범한 일본식 방이었다. 다만 맹장지 너머 부적이 한 장씩 붙여져 있었고 불단 위에 인형이 엄청나게 올려져 있었다. 아마 30에서 50개 사이였을까. 엄청난 양의 인형이었다. 나는 형에게 이 불단이 누구의 불단인지 물었다. 그러자 형은 말했다. 내 누나라는 것 같아. 라는 것 같다니? 태어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죽었대.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아저씨는 첫 아이였던 딸이 죽은 것에 낙심하여 첫 부인을 무척 나무라고 괴롭혔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 후 형이 태어났지만 딸을 원했던 아저씨는 더욱 부인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다.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부인은 그걸 견디지 못해 2층 방에서 나오질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집안일은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혼자 방에 가만히 틀어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아저씨의 폭력과 폭언은 더욱 돌을 더해갔다고 한다. 형은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이 눈앞에서 아수라장을 펼치는 부모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형이 초등학교 9학년이 되던 해 부인은 그 방에서 죽었다. 자살한 흔적도 없었고 단지 그 자리에 누워서 죽어 있었다고 형은 말했다. 경찰에 의하면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 스스로도 오싹함을 느꼈다. 그런 아저씨와 결혼한 어머니가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궁금한 것은 왜 아저씨가 이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지였다. 그래서 나는 형에게 물었다. 왜 아저씨는 그런데도 이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야? 여기서 멀어지면 어머니가 나온다더라. 귀신이 돼서. 부인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저씨는 휴양을 겸해서 친가에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 밤 죽은 부인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안고 아저씨에게 달라붙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밤중 몇 번이고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고 친척들은 지쳐있는 것 같다며 동정만 할 뿐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아저씨는 형에게 몇 번이고 너한테도 보이지 않느냐며 물었지만 형에게는 영 보이질 않았기에 그냥 애매하게 맞장구만 쳤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그 꿈도 꾸지 않게 되었고 아저씨도 점점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부인의 낙골당 안치를 마치고 어딘가에 갔다고 한다. 오늘 밤은 안 들어올 거야. 하지만 형이 새벽에 잠에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아저씨가 얼굴이 사해져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는 불단에 뛰어가 연부를 외웠다고 한다. 그때 형은 또 어머니가 나왔구나 싶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형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끝내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집 밖에서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에서는 머니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던 끝에 아저씨는 영능력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직 어릴 적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꽤 돈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찾고 그런 게 1년 정도 이어졌었지. 그 무렵부터 형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약간 삐뚤어져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한다. 그러던 사이 아저씨는 어느 영매사에게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불재를 올려서 영혼의 화를 억누르고 집을 중축해 침실을 불단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어떻게든 불단에서 떨어지는 걸 목적으로 중축을 거듭한 결과 지금처럼 크기만 크고 뒤틀린 형태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공양도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 소리는 왜 아직도 들리는 거야? 나는 형에게 물었다. 불재를 올린 지도 한참 지났고 아마 효과가 끝난 거겠지. 형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너도 이런 집에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오래 있으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얼른 집에서 나가. 대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아무튼 다른 데서 나가서 살아. 형은 마지막으로 내게 당부하고 방문을 잠궜다. 네 동생들한테는 네가 알아서 해. 이야기를 해주든 말든 아직 둘 다 어리니까 시기를 잘 봐서 얘기해주고. 형이 돌아간 후부터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마 영매사였을 거라 생각한다. 그 무렵부터는 집안에는 이상한 향냄새가 감돌고 뜬 모를 연불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와서 옆집에서는 매일같이 불만을 제기해 올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내 고등학교 입학식에는 어머니도 아저씨도 오지 않았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방에서만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리고 여름 무렵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다. 영매사 중 누군가 성공했나 싶었지만 그 후에도 거실에 나와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신문사 장학생을 신청했다. 어머니와 아저씨랑은 인연을 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도중 2월 막바지 들어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는 집안에서. 나는 말하려면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에 졸업식 다음 날 동생들에게 형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날 밤 아저씨와 어머니에게 잔뜩 야단을 맞았다. 그 무렵 형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터라 솔직히 형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고백했다. 더불어 아저씨가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했던 전처에 대한 폭력과 대학에 가면 이 집을 나갈 생각이라는 것까지 전부 말했다. 어머니는 전처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걸 몰랐던 건지 무척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와서 친구네 집에서 숙박하다 장학생이 선발되자 도쿄로 상경했다. 그 후의 일은 남동생에게 들었다. 어머니는 외갓집에 용서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혼 신고서만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업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한다. 두 동생들도 물론 어머니를 따라서 외갓집에 살고 있다. 다만 아저씨는 어머니가 던져놓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남동생이 뒤처리를 하느라 땀 좀 뺐다고 한다. 나는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저씨네 호적에서 나왔고 지금은 친아버지 성을 따라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제 와서 새삼 이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 건 외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아저씨가 그 집 불단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도망갔으니 모르지만 과연 아저씨는 혼자 남겨진 후에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걸까? 고향 마을에서 멀지 않은 폐업한 지 오래된 놀이공원을 찾았을 때 겪었던 일이다. 그곳은 한 2, 3년 정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노숙자들이 그곳에 모여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놀이공원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없고 무모했던 나는 친구와 동생을 설득해서 그곳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 놀이공원으로 가려면 산길을 넘어가야 했다. 우린 친구가 몰고 온 차에 탔고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모두 활짝 열고 도로를 달렸다. 산길을 차로 오르기 시작할 때쯤 각다귀 같은 산벌레가 차 안에 날아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갈수록 날아다니는 소리가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벌레도 이상하리만치 많아서 내 귀에 앉거나 입 안으로 날아들 지경이었고 우리는 얼른 벌레를 몰아내고 가자면서 산 중턱에 차를 세우고 일단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 문을 닫자마자 근처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하얀 새끼 고양이가 도로 근처 대나무 숲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처음엔 우릴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간식거리를 꺼내 들고 부르자 고양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빵 조각을 하나씩 뜯어서 고양이를 유혹했고, 고양이는 망설이더니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오면서 빵 조각을 주워 먹기 시작했다. 마침내 새끼 고양이가 나무 그늘을 벗어나서 도로 쪽으로 나오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자세히 보니 오른쪽 귀가 없고 피가 말라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왼쪽 귀에도 상처가 나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난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차 안에 있던 소세지 같은 간식을 더 꺼내줬다. 결국 우리는 간식거리를 모두 도로 한 구석에 놓아둔 채 고양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차에 올랐다. 난 차가 출발하기 전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고양이를 돌아봤다. 고양이는 우리가 놓고 간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갑자기 까마귀 2마리가 날아와서 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다. 동생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지 차에서 뛰쳐내려가서 팔을 휘저으면서 까마귀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까마귀들은 빵을 한 조각씩 발로 움켜쥔 채 하늘로 날아갔다. 나와 친구도 얼른 차에서 내려서 고양이 쪽으로 다가갔다. 고양이는 이미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얼굴과 배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난 고양이를 얼른 품에 안았고 고양이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더니 결국 숨을 쉬지 않았다. 우린 고양이를 땅에 묻어주기로 하고 아까 고양이가 있던 대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손으로 땅을 파서 고양이를 고이 묻은 뒤 기도를 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까마귀들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귀를 때렸다. 우리는 까마귀가 사람마저도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간단한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차로 돌아왔다. 우리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버려진 놀이공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직원 전용 출입구라고 써있는 문을 통해서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건 없었다. 건물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콘돔이 버려져 있거나 그런 걸 제외하면 별로 놀랄 만한 것도 없었다. 우린 가져온 즉석 사진기로 사진 몇 장을 찍었다. 하지만 유령의 집을 지날 땐 최악이었다. 왠지 놀이공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듯한 마네킹 하나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채 유령의 집을 향해서 옆으로 누워 있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마네킹을 발견한 순간 일제히 소리가 뚝 그치면서 매미들이 날아갔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매미들이 날아간 뒤 놀이공원은 고요했다. 하지만 왠지 부자연스러운 고요함이었다. 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친구를 보니 시선을 어느 한 곳에 고정한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다. 야, 괜찮아? 왜 그래? 난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물었다. 친구는 마네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저 마네킹 말이야. 분명히 아까는 유령의 집 쪽으로 누워있지 않았냐? 난 마네킹을 바라봤고 소름이 확 끼치는 걸 느꼈다. 분명히 유령의 집 쪽을 향하고 있던 마네킹이 우릴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친구는 다시 으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니 입에서 끊임없이 침을 흘리면서 손가락 관절을 이상하게 꺾고 있었다. 모든 손가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꿈지럭대고 있었다.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동생은 침착하게 친구를 들쳐업고 놀이공원 출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정신을 차리고 그 뒤를 따라갔다. 서둘러서 동생을 따라가는데 동생은 갑자기 멈춰버리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전속력으로 달려가 보니 친구가 동생의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난 그만하라면서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날렸다. 친구는 그제서야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풀고 신음을 흘렸다. 풀려난 동생은 다시 친구를 끌다시피 하면서 놀이공원 출구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친구는 다시 동생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 난 다시 친구의 등을 주먹으로 쳤다. 우리는 마침내 출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런 걸 몇 번이나 반복했다. 동생은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거의 공황 상태에 누울 듯한 모습으로 주저앉았고 친구는 괴상한 걸음으로 다시 놀이공원 쪽으로 향했다. 마치 다시 놀이공원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난 친구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는데 친구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괴력으로 날 밀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넘어지다가 얼굴이 바닥에 있던 유리 조각에 긁히고 말았는데 그 순간엔 고통마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두려웠다. 난 얼른 일어나서 친구가 메고 있던 배낭을 노려서 차 열쇠를 꺼내는데 성공했다. 난 차를 이쪽으로 몰고 오겠다면서 동생에게 친구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달렸는데 앞유리에 뭔가가 있었다. 아까 우리가 산길에서 땅이 묻어졌던 피와 흙으로 범벅된 하얀 고양이의 시체였다. 그 장면을 목격한 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고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한참이 걸렸다. 어디선가 다시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고양이 시체를 파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다. 난 동생이 뭐하냐고 외치는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 소리에 난 동생을 쳐다봤고 동생은 온 힘을 다해서 친구가 놀이공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매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미 거리가 꽤 됐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 않았는데 동생의 목 부분만 이상하게도 다른 피부와 색깔이 다르게 어두워 보였다. 친구는 뻣뻣하게 움직이면서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차 앞유리엔 고양이가 죽어있다. 난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난 비명을 지르면서 차 위에 있던 고양이 시체를 던져버렸다. 그 기분 나쁜 감촉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린 결국 차에 타는데 성공했고 내가 운전을 해서 산길을 내려왔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10마리도 넘는 까마귀가 차에 부딪혔고 시동도 3차례나 꺼졌다.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벌어졌다. 너무 공포스러웠다 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겨우 산길을 달려서 내려와 보니 산 입구쯤에 작은 사당 하나가 보였다. 난 얼른 차를 세우고 그 사당을 향해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사당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님 한 명이 근처 건물에서 나왔고 내 얼굴에 흐르는 피를 보자 흠칫했다. 동생은
친구를 차에서 끌고 내렸고 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네요. 두 분은 일단 얼른 병원으로 가서 상처를 먼저 치료하시지요. 친구분에게 시킨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결해 보죠. 스님의 말이 너무나도 차분했기 때문에 우린 친구를 맡겨두고 얼른 병원으로 향했다. 동생 목의 피부색이 달랐던 이유는 친구가 목을 조르던 손자국 때문에 멍이 든 것이었다. 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 동생은 내가 다음날 병실 침대에서 깨어난 뒤 그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해 줬다. 난 얼굴의 상처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고 혈액형이 같은 동생의 피를 수혈받았다. 그리고 얼굴에 박힌 유리 조각을 떼어내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경찰까지 왔다 갈 정도였다고 했다. 나와 동생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그 사당으로 향했다. 스님은 우리를 맞이하면서 퇴마의식을 진행해줬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다고 경고하면서 친구는 퇴마의식을 거친 뒤 기절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버려진 놀이공원에서 겪었던 일은 함께 들어간 이후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의 부모님은 모든 일을 알게 된 뒤 스님의 조언에 따라서 차를 완전히 폐차하기로 했다. 동생의 목은 한참 뒤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게 됐다. 그리고 유리 조각 일부가 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젠간 한쪽 눈을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됐다. 그래서 난 귀신 들린 장소를 호기심으로 방문하라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제발 우리가 겪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절대 그런 곳은 찾아가지 말라고 말이다. 기후현 북부 어느 온천마을 여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은 더 됐다고 하네요. 관광지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매출에 지장이 오는 만큼 아직도 그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는 사건이랍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높은 산간에 있어 겨울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힐 지경입니다. 그 마을에서 2km가량 더 들어간 곳에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도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몇 년 된 프론트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주변이니만큼 겨울은 성수기입니다. 호텔에도 손님이 잔뜩 찾아왔기에 그날도 신바람에는 손님들이 신고 온 다양한 신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발들을 현관에 쭉 늘어놓는 것이 그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다 어느 펌프 스구들을 손에 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옅은 베이지색 구두인데 안에 검붉은 피 같은 게 묻어 있었다는 것을요. 구두 바닥 전체가 들쑥날쑥하게 얼룩진 채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 호텔을 나섭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도 하나둘 줄어들더니 마침내 마지막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아까 그 더러운 펌프스 구두였습니다. 11시가 넘어갈 즈음에야 마침내 펌프스 구두의 주인이 프론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 인상이 남지 않는, 굳이 말하자면 어딘가 음침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싸구려인 듯한 수수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애완동물을 넣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 안에 들어있는 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나요? 프론트맨은 일단 물어봤습니다. 주제넘는 말이지만 손님 신발에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있어서요. 여자는 신발은 애완동물이 더럽힌 거라고 대답한 뒤 곧 돌아가 버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방을 청소하러 간 여성 종업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하다고 소란이었습니다. 그 방으로 가보니 다다미 위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발자국이. 방 한켠에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춤을 추기라도 한 듯한 참상이었다고 합니다. 욕조 배수구에는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 같은 게 잔뜩 막혀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애완동물이 쥐 같은 걸 잡아서 방을 더럽힌 듯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큰 피해였습니다. 다음날 마을 주민이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국도에서 100m가량 떨어진 눈으로 덮인 숲속에서 온천 마을의 보일러 관리인이 숲길을 지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아기를 내려두고 몇 번이고 밟은 것인지 두개골이 산산조각 난 채였다고 합니다. 아마 깊은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 가방은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프론트맨은 곧 깨달았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한 결과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는 역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곧 전국에 수배되었지만 호텔 기록에 남긴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프론트맨 뿐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은 여자의 몽타주를 만드는데 협력했습니다. 온천마을은 소문이 나서 매출에 지장이 올까 두려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걸 한사코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어 수사는 진전없는 미궁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느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프론트맨 역시 평소처럼 호텔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는 A씨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제가 A입니다. A씨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구나? 그 후 프론트맨은 곧바로 호텔에서 사직하고 도쿄로 향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주변에 양옥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쇼핑 도중에 누군가가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돌아보니 그곳엔 웬 노신사가 서 있었다. 이 주변에 있는 양옥집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양옥집은 추억의 만이라고 하는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저택과 비슷한 느낌인 듯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양옥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훌륭한 집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 주변엔 그런 건물은 없다. 어머님 미안하지만 모르겠다고 노신사에게 말했다. 노신산 유감스러워하며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한다. 난 도쿄 세타가야구에 산다. 주변엔 확실히 고급 주택가도 있다. 하지만 그건 세이조 등 일부 지역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 집은 그리 비싼 것도 아니다. 아버진 이곳 토박이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집에서만 살고 계시기에 어머니는 일찍이 근처에 양옥집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역시 금시초문이었다. 과거 세타가야는 밭이나 양돈장뿐인 시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동네에서 오래된 집들은 전부 다 일본식 단독주택이다. 양옥집하고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것이다. 나는 주변에 있는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여쭤봤지만 그들 역시 아무도 몰랐다. 다만 자파상을 운영하고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그런 걸 물어봤던 아저씨가 하나 있었지. 자파상의 아저씨도 양옥집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분명 이 근처일 텐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것이었다. 왠지 그 양옥집이 신경 쓰여서 난 산책을 하는 김에 그 건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집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녀도 그런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학교에 갔다 주변에서 하수구라는 친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산책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너네 집 주변이었는데 완전 미로 같던데. 똑같이 생긴 주택가에 비슷한 집들 투성이라 몇 시간 넘게 헤맸다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 우리 집 주변뿐만 아니라 세타가야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곳이었다. 길에 익은 사람이 아니면 쉽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길도 복잡한 데다가 주변을 둘러봐도 닮은 곳뿐이다. 몇십 년 넘게 살아온 사람도 자기 집 주변을 벗어나면 길을 잃기 십상인 것이다. 아, 그건 그렇고 엄청 고급스러운 집을 하나 봤어.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양옥집이었었는데 역시 세타가야엔 부자들이 많이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에게 그 양옥집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갑작스러운 내 부탁에 친구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양옥집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돌로 된 담이 둘러싸여 있고 철책으로 된 문이 엄청 멋있었어. 문패 같은 건 기억이 안 나네. 어두워서 뜰은 잘 안 보였지만 나무가 몇 그루 있었던 것 같아. 건물 곳곳엔 담장이 덩굴이 얽혀 있어서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어. 석양의 오렌지색 빛이 창문에 반사돼갖고 무척 아름다운 집이었지. 사람 모습은 못 봤지만 왠지 빈집이 아니라 누가 사는 집 같더라. 노신사가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집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난 친구에게 양옥집의 위치를 물었지만 친구도 길을 잃고 헤매면서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었기에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하필 그 무렵 친구는 지방에서 막 상경했던 터라 길이 눈에 익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우리 집 근처 대로로 나왔었으니 우리 집 근처일 거라고 친구는 말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지방에서 막 올라온 친구는 보았던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난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아직 세타가야의 고향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 양옥집은 본 적이 없다. 내 친구 외에도 그 양옥집을 본 사람이 있을까? 찾아낸 사람은 안에 들어가 봤을까? 만약 안에 들어갔다면 집주인과 만났을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그리고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걸까? 신경은 쓰이지만 알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양옥집을 본 사람들은 모두 외지인이었다. 혹시 지역 주민에겐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말하고 보니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소리지만 혹여나 당신도 세타가야에서 길을 잃은 후 훌륭한 양옥집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발견한 걸지도 모른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저 무섭기만 했던 체험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뭔가 묘하다 싶기도 한 일이다. 미용사가 된 지 4년째 신입의 기술 지도를 위해서 출근한 날이었다. 그날은 본래 휴일이 아니었지만 점장이 갑작스럽게 고향에 다녀온다기에 하루만 임시 휴업을 하게 된 날이었다. 그 무렵은 미용 기술을 경쟁하는 콘테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던 터였다. 내가 근무하는 가게는 신입이건 베테랑이건 모두 강제적으로 그 콘테스트에 참가해야만 한다.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가게에서 약간의 상여금도 나오기에 다들 자진해서 휴일에도 나와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겨우 1, 2년 차가 휴일에 연습하는 수준으로 입상할 대회도 아니었고 대개 베테랑들이 가볍게 우승을 차지하기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연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남은 베테랑은 나뿐이었다. 선배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신입들은 먼저 돌아가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지만 안 그래도 휴일인데 매번 불려나오는 신입들이 불쌍했기에 난 서둘러서 후배들을 돌려보냈다. 마침 전날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던 발주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신입들을 죄다 돌려보낸 뒤에 가게 안을 쓱 둘러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언제나 음악을 틀어두었던 가게 안도 지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조명도 나 혼자 있을 뿐이니까 필요한 한 가장 적은 밝기만을 유지했다. 전기요금도 아까워서 에어컨도 꺼버리니 무거운 공기가 가게 안에 가득 차 무겁게 퇴적되는 느낌이었다. 천장 가까이까지 닿는 대형 상품 선반을 올려다보면서 가게에서 파는 샴푸나 잡지 같은 것들을 하나둘씩 체크해 나간다. 가게 안엔 한동안 모자란 비품을 체크해 메모장에 적는 소리만 난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볼펜을 멈추는 순간 슥 하고 발밑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난다.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리니 난 흩어진 머리카락 다발을 밟고 있었다. 누가 청소하다가 깜빡했나 싶어 다시 메모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곧바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다. 이 자리에 서 있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이에 한 번도 발을 떼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째서 소리가 난 걸까? 소리가 날 수가 없다. 초조해진 나는 다시 시선을 아래로 돌렸더니 처음에는 적었던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자 슥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날 따라온다. 두 걸음 세 걸음 뒷걸음질을 쳐도
계속 따라온다. 그뿐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이 마구 넘쳐나더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들과 합쳐지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있을 리 없다고, 이건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도망치기 위해 등을 돌려 출구로 뛰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온 건 머리카락에 뒤덮여 바깥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새까만 출입문이었다. 원래대로라면 바깥 모습이 보여야 될 유리창도 전부 머리카락 투성이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싶은 순간 오른쪽 발목이 무언가에 걸려서 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순간 내민 양팔 덕에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건 피했지만 무언가에 낚아채져 질질 끌려가는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차라리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은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멀리 보이는 선반에서 샴푸와 잡지가 갑자기 마구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그제야 지진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여전히 다리는 머리카락에 잡혀 가게 안쪽으로 끌려가고 있었기에 그저 나는 공황 상태일 뿐이었다.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지진이던 귀신이던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나는 빌었다. 그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 무언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겨우 끝날 무렵 난 살그머니 눈을 떴다. 눈앞의 광경은 내 발목을 잡아 끌던 머리카락 그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주변에만 아무 일도 없었다. 출입문이나 유리창은 모두 깨져나간 상태였다. 화분은 죄다 쓰러져 있었고 선반의 상품들은 여기저기 마구 나뒹굴고 있었다. 아까 전까지 내가 서 있던 곳엔 선반이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만 마치 나를 피하는 것처럼 유리 조각 하나 없이 멀쩡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머리카락에 잡혀있던 다리도 멀쩡했다. 난 그 길로 집으로 도망쳤다. 그게 12년 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있던 날이었다. 그 후 한동안은 주변의 참상에 압도당해 깊게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머리카락들은 나를 도와준 게 아닐까 싶다. 죽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결과적으론 그 머리카락 덕분에 살아남았으니까. (2 개월) 정도 전 어느 날 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줘. 무슨 소리인가 싶어 물었더니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완전 미로 같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난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다. 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하냐 지금? 하지만 친구는 장난기 하나 없는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 부탁했다. 아니 나 진짜 못 나가겠다니까. 와서 좀 도와줘. 어쩔 수 없이 나는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친구네 집 문을 슬쩍 열어보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이밀고 집안 모습을 살폈다. 집안도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다. 야, 나 왔어. 라고 친구를 불렀다. 그러자 나 여기 있어.
좀 도와줘. 하고 친구의 대답이 돌아왔다.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친구는 자기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씨 뭐야, 장난치냐? 짜증이 나서 친구에게 소리쳤지만 친구는 정말 못 나가겠다는 대답뿐이었다. 뭔 헛소리야. 야, 따라와봐. 일로 와봐 빨리. 그러자 친구는 방에서 나왔다. 현관으로 향한 친구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다시금 자기 방으로 향하곤 거기서 다시 거실로 방향을 틀어 빙빙 돌았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똑같이 현관, 방, 거실을 계속 돌고 있는 것이었다. 당황한 나머지 나는 너 왜 그래? 장난 좀 그만 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친구는 겁에 질린 얼굴로 진짜야,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나는 친구를 억지로 끌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일단 그날은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가 재우고 다음날 휴가를 내서 친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이었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뇌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한 기묘한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친구는 무사히 치료를 받아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종종 귀신에 관한 이야기나 환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면 혹시 저것도 뇌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끔씩 두려워지곤 한다. 나는 퇴근길에 집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들렸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를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는 비교도 안 될 작은 지역 쇼핑몰입니다만 평소 옷 같은 걸 살 땐 무척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 중 5층과 6층은 주차장이고 쇼핑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입니다. 하지만 그 무렵엔 지하 1층은 리모델링 중이라 출입 금지 상태였습니다. 쇼핑몰의 폐점 시간은 오후 9시였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시간은 이미 8시 반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4층에서 쇼핑을 하고 서둘러 돌아가기 위해 구석진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눌렀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몇 번인가 탄 적이 있었지만 창문이 없어서 갑갑한 데다가 조명 또한 무척 어두웠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소음도 큰 데다 뒤에는 쓸데없이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어 탈 때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문득 버튼을 봤습니다. 그런데 버튼은 제가 눌렀을 지상 1층이 아니라 그 한 칸 아래에 지하 1층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1층 버튼을 눌렀지만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소리를 내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사 중이라서 출입 금지 상태일 지하 1층에 도착해 천천히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립니다. 공사 중이라 그런지 지하 1층에는 불도 안 켜져 있어서 깜깜한데 오직 비상구의 녹색 등불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리모델링 중이라서 그저 텅 비어있는 공간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닫힌 버튼을 눌러서 다시 1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려고 하는 그 순간 제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곳에 눈이 익지 않아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닫히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달려오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다시 그 사람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의 그림자는 적어도 2m는 될 만큼 큰 키에 이상하게 머리가 작은 데다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두운 바닥을 양손을 뒤로 돌려 깍지를 낀 채 몸을 기괴하게 흔들면서 넘어질 것만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서둘러서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것인지 그것은 더욱 몸을 비틀어가면서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전 너무나 무서워서 계속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신히 천천히 문이 닫히기 시작하던 그때 비상구등에 비쳐 그 사람의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 하나 없었고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발 역시 맨발이었습니다. 겨우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나는 바보처럼 계속 닫힌 버튼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고 있었기에 한동안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걸 깨닫고 당황한 저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엘리베이터의 문에서 쾅 하고 누군가 힘껏 친 것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겁에 질려 1층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그렇게 1층에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후론 그 쇼핑몰을 찾는 게 두려워집니다.